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서 14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내려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포 탐욕지수 12를 가리키는 중입니다. 점점 더 이러다가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눈을 반짝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진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때가 온 건지, 그리고 보유자분들이라면 이런 공포 구간 안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같이 한번 온체인 데이터도 살펴보시죠. 오늘은 거래소 보유량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거래소 보유량이 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소의 보유량이 는다는 건 매도 압력이 조금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곤 하죠. 가지고 있던 지갑에 보유를 하고 있던 나의 물량들을 무언가의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최근 사이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거래소의 보유량이 점차적으로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괴리가 조금씩 더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또 실시간으로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오랜만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내일의 코인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글로벌 시가총액을 같이 만나봤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시총 상위권에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처들 안에서, 이 쟁쟁한 투자처들 안에서 8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10위권 안에서 비트코인이 모습을 감춘 모습이죠.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서 현재 비트코인은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0위대에 있다는 걸 짚어봤었는데 지금은 69위까지 멀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5% 넘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조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또 이름을 다시 한번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금과 은의 질주가 멈추지 않은 만큼 그들을 향해서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들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침보다도 조금 더 짙은 빨간색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5.55% 하락하고 있죠. 71,7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이 조금 가속화되다 보니까 앞자리 6까지 도달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5.5%, 정말 비트코인과 나란히 내리막길 걷고 있는 모습이죠. XRP는 8%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솔라나가 더 비교적으로 강한 낙폭을 보이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메이저 코인들이 오히려 솔라나에 발을 맞춰서 같이 내려가는 듯한 흐름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밈코인 단에서도 하락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도지코인도 4%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요즘에 탄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하이퍼리퀴드 홀로 초록불 켜고 있습니다. 2.76% 상승하면서 이렇게 눌리는 시장 안에서도 혼자 버티는 힘을 보여준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 조금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신규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코인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있을 예정인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실시간 대응 전략들 이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전문가입니다. 일단 우리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포감을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손실률도 조금씩 커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시장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차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 금과 은도 이제 주말 동안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18연승 정도 하던 무패 파이터가 이제 한번 패배를 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과 은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금과 은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비트코인의 상승 시나리오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희망찬 요정이 되려고 하시나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중에 당연히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은 있기 마련이겠죠. 지금 워낙 조금 낙담할 만한 뉴스들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던져야 하나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잠깐 그 손을 멈춰두시고 전문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과 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금과 은이 사실 엄청난 질주를 보여줬잖아요. 여기에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더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좀 시각이 다르신 걸까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지금 일제히 모든 자산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다가 전화 받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니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케빈 워시의 이제 영향력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우리 지금 주말 동안에 지금 20%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유라고 하면 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부진한 이 클라우드 실적 때문에 이제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마진콜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 마진콜이라는 거는 청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청산으로 인해서 또 급락이 나온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 은의 폭락이 금과 구리 등 이 원자재 시장과 더불어서 이 AI 테마주가 일제히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빈 워시
때문에 뭐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이 비트코인도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아무리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이슈가 있어도 금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한 차례 크게 큰 낙폭으로 빠져줬다면 이게 우리가 뭐 추후에 앞으로 뭐 10년이고 20년 뒤고는 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번 이렇게 음봉이 강하게 나와주면 두 번째 봉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과 은을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조금 각별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 차례 조금 큰 낙폭이 나왔다는 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사실 금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인 전망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5,000달러 넘어섰다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10,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굉장한 낙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너무 또 낙관적인 전망만 들여다보기보다는 반대 시각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타협을 할 수 있는, 중도를 걸을 수 있는 전략들을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과 은과 관련해서도 물론 실시간으로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할 테니까 이런 대응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과 은 이런 귀금속의 질주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케빈 허쉬와 관련한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케빈 허쉬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 다음 자리에 지명이 된 것뿐인데 왜 나 때문에 다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지? 라고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인물을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진짜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케빈 허쉬의 과거부터 제가 다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 오늘 거의 호구조사에 들어가셨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프로파일링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당선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차기 이제 뭐 연준 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아마 무난히 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케빈 허쉬가 뭐 지명이 되고 나서 왜 조정이 나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매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 원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물론 유도리도 한 번씩 발휘하는 사람이지만 원칙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바뀔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케빈 허쉬에 대해서 오늘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케빈 허쉬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요. 젊고 우리 파월과는 좀 다릅니다. 좀 많이 어리고요. 이제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소리인데 이 케빈 허쉬가 이 에스토로더 가문의 이제 뭔가 사위예요. 네. 이 화장품 유명한 화장품 가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에스티로더에서 트럼프한테 돈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케빈 허쉬 장인어른이 트럼프랑 엄청 오래된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에 뭐 입김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최근에 트럼프가 또 한 얘기가 있죠. 케빈 허쉬가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면 내가 왜 지명을 했겠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케빈 허쉬가 매파적인 조금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매파적인 비둘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케빈 허쉬의 좀 과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케빈 허쉬 같은 경우에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러네요. 사람이에요. 네. 스탠퍼드 대학교 이제 경제학을 좀 전공을 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로 들어가게 되면서 경제에 관련된 규제나 법을 또 공부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연준을 보면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케빈 허쉬는 원래 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바로 월가로 갑니다. 그러네요. 이 케빈 허쉬는 월가로 가게 돼요. 현장 이 경험을 익히기 위해서 바로 이 금융시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데요.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몇 년 만에 부사장을 달게 돼요. 와. 근데 우리 이제 뭐 썰로 해가지고 찌라시로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월가에서 엄청 잘하면 네. 스카웃을 해간다고 하거든요. 스카웃을 해간다고 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부시 대통령이 야. 이 케빈 허쉬를 스카웃합니다. 진짜 그냥 네. 탄탄대로를 걸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카웃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잘하는 거예요, 일을. 사무총장으로 앉혀놨는데 또 일을 너무 잘합니다, 케빈 허쉬가. 탐나는 인재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케빈 허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월가에서 현장 경험도 쌓았지.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본인이 다 이해를 하게 됐지. 맞죠? 근데 이제 이 부시랑 좀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시가 일로 앉아봐라 해가지고 형이라고 하라니까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월감 가볼래? 이렇게 된
그 연준 연준으로 한번 가볼래? 가볼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준 이사로 꽂아주게 됩니다. 와, 이 케빈 그때가 워시를. 30대 중반이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완전 초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고, 네. 이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 30대 중반에 연준 이사를 이제 취임하게 되면서 이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다고 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때까지 뭐 이렇게 말을 한 걸 살펴보면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모든 경험을 다 익힌 사람이죠. 근데 부시가 정말 선정을 잘한 게 이제 연준 이사로 되고 나서 2년 뒤에 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하. 이게 바로 이제 2008년도에 우리 금융 위기라고 하는데 네. 이 리먼 브라더스를 우리가 비롯해서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 파산 위기에서 이 케빈 워시의 우리 성향을 좀 살펴보면요. 얘는 시장에 돈 푸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은행을 도와주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파산 위기가 있었을 때 이 케빈 워시가 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투자은행이 지금 연달아서 지금 조금 파산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네. 이 케빈 워시가 이거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겠다라고 된 거죠. 근데 명분이 없다 보니까 지주회사 은행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아. 이 지주회사 은행으로 승격을 시키려면 연준의 동의가 필요해요. 네. 그때 케빈 워시가 발벗고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일본 1초를 다투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서 이걸 빨리 연결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요. 케빈 워시가 되게 원칙은 강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부실된 기업은 도태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도와준 걸 보면 굉장히 유연한 그래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뭔가 이런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이 조금 바라는 움직임이 예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사실 너무 매파적인 기조로 가는 거 아닐까인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도 있기는 있을 거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자기 원칙은 강한 사람이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금리 인하는 또 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지금 연준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지금 케빈 워시의 이제 좀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 벤 버냉키 14대 연준 의장이랑 또 엄청 친한 형님 동생 사이였어. 서로 막 다 형님이네요. 서로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벤 버냉키가 이제 시장에 돈 좀 풀자 이렇게 된 거죠. 네. 시장에 돈 좀 풀어버리자. 근데 이제 혼자서 반대를 합니다. 강하게. 시장에 돈 풀면 안 된다. 시장에 네. 돈 풀면 우리 금융시장만 논하고 빈부격차 커지고 이거 서민들 더 죽는다. 돈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뭐 자기 혼자 반대한다고 이게 뭐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찬성표는 던지지만 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에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찬성표를 던진 걸 보면 유연한 사고를 그래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래서 이렇게 케빈 워시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연준 의장이 되게 된다면 향후 4년 우리가 4년 동안 이 사람이 우리 경제나 금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나 속도나 시장이 정말 돈을 풀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웃긴 게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금리 인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AI가 발달해야 된다. AI가 발달하게 되면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 가정하에 금리 인하를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경제를 부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를 먼저 해보고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든 시장에 돈을 풀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한번 해보고 이거 안 되네 하면 시장에 돈을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다 세트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금리 맞습니다. 인하와 양적 완화, 맞습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근데 이거랑 조금 상충되는 무언가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물음표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친구란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케빈 워시는 이제 금리 인하는 원하는데 양적 긴축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우리가 해야 하지만 지금 시장에 돈을 풀게 되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산 시장, 금융 시장만 논하고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하되 시장의 유동성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을 막으면 서민들이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쓰게 하고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실물 경제를 키우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면요. 금리 인하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횟수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5월에 이제 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우리 5월에 이제 만약 의장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보통 우리 이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되고 나서 뭔가 이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준다면 네. 우리 시장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조금 반등을 보여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오래 지속된다면 유동성을 또 빨아들일 확률도 높거든요, 이 사람이. 예, 양적 긴축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 외압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연준은.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간다 해도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뿐이잖아요. 유동성을 예.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해주지 않았으니까 라고 해줬잖아. 하는 근데 거군요. 나 이거는 못할 것 같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추후에는 뭐 이 사람의 발언 하나 때문에 또 우리가 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보자면 매파적인 비둘기인 캐비너 씨가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1차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멀리 내다보면 그 후에는 하락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움직이지 그쵸.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 사이클대로 거의 다 움직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호재가 나오면 반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추세 자체가 하락장인 거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하락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과거의 차트를 보면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상승장이 25년도까지 지속이 됐다고 하면 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느끼고 겪고 있는 게 하락장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1년, 2년이고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시장의 이 참여자들을 질리게 해서 정말 이제 진짜 코인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네. 보통 그게 1주, 한 달, 6개월은 아닙니다. 보통 1년이고 2년이고 지속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을 때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해서 반등은 일어날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락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번 주에 저점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네. 하락 추세인 걸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랑 항상 나오고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깊게 받은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정도 하락이 나오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8%에서 20% 정도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70 초반, 60 후반을 노려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일부 우리가 물량을 반을 덜어내고 다시 저점이 나왔을 때 반등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뭔가 물 떠놓고 기도만 한다면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 되고, 뭐 아마 좀 공포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이 N자형 하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과세 뭐 100%를 부과했을 때처럼 강한 패닉셀이 나왔을 때는 강한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계단식 하락을 할 때는 뭔가 강한 패닉셀로 우리가 한 5K에서 6K 정도 강하게 빠져주고 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반등을 노려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60 후반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자, 일단 케빈 워시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 케빈 워시만 놓고 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기가 이제 교체가 되면서 파월 의장과 교체가 되는 그 시기에는 어느 정도 즉각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뀌면서 무언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만 희망 포인트를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그저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것까지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은 챙겨봐야 되는 때거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조금은 소위 말해서 물려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시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라인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뭔가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덜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들은 이미 너무 커졌는데요. 네, 맞죠. 이게 원래 암덩어리라는 게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저였다면 뭐 저는 마이너스 한 1%, 2% 정도 되면 바로 손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네. 관심이 없다가 봤는데 뭐 갑자기 마이너스 40%네? 이렇게 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고 지금 RSI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느 정도 6, 7K 정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가 손절을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5월에 지금 금리 인하 임기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5월에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연준 의장이 바뀌는 시기부터 해서 우리가 뭐 스탠스를 잘 살펴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79.4K나 혹은 82K 정도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물량을 바늘 정도를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물량을 태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임기가 되고 나서 의장으로 지명이 되고 나서 뭐 금리 인하를 뭐 한다고 한들 이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거나 유동성을 좀 깎아먹는 발언을 하게 된다면 네. 추후에 좀 강한 하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후에도 강한 하락으로 나오게 된다면 60 초반, 50 후반까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제가 90K에서도 70K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쵸. 우리가 지금 이 구간들이 다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K 가면 또 다시 70 가면 안 되냐라는 소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보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는 걸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워낙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까 아니 반등 안 나온다면서요? 라는 데 꽂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자면 5, 6월쯤에 파월 의장에서 케빈 워시로 이 의장이 교체가 될 때쯤에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기회부터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연내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으로 가는 것과 하락으로 가는 것의 이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래도 또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가는 여지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어떤 조건들을 조금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그런 여지가 조금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현실적인 편이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편이고. MBTI가 T이신가요? 저는 ESTJ입니다. 네. 네, ESTJ인데. 정말 현실적이시네요. 근데 현실적이어야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당연히 올랐으면 좋겠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시나리오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투자를 할 때 하락의 시나리오도 분명히 두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하고 짧게 단타로 수익을 보고 나온다든지 네. 혹은 우리가 뭐 공매도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불장에는
그냥 현물을 계속 보유하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날마다. 그쵸. 근데 이런 하락장에는 공매도만 계속해서 해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일단은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이 상승이 되려면 네. 뭐 당연히 일단 금리 인하가 돼야겠죠. 그쵸. 금리 인하가 되고 뭔가 우리 이 케빈 워치가 시장에 지금 좀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시장에 돈 좀 풀어볼게. 근데 이 위기 상황은 모두가 폭락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이 코인만 지금 어느 정도 좀 내려가고 그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이 나올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명목 자체가 시장에 뭔가 반등을 주긴 되게 좋은 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대한민국은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합법이에요. 막 지원을 해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트럼프한테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 암호화폐에 뭔가 눈치를 조금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봐도 호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요. 트럼프가 연설할 때 지니어스 법안에 이제 서명하겠다 했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갈된 거거든요. 그런 거 맞아요.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강력한 호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뭐 최근에 계속 종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을 때마다 우리 비트코인은 항상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전쟁이 조금 종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또 이것도 시장에 반영이 돼서 조금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조금 부합이 돼야 되는지 상승 시나리오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앞서서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락의 시나리오도 늘 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상승 시나리오와는 조금 반대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제가 상승 얘기하고 또 하락 얘기하면 좀 눈치가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또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또 예상보다 둔화가 된다면 당연히 또 시장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가 둔화되고 연기가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당연히 강한 눌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란 뭐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이슈가 나온다면 지금 또 패닉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패닉셀로 우리가 좀 전환이 되면 진짜 50K 후반까지 바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관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항상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가 좀 문제인데요. 예. 이 관세 전쟁이 또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시장에 영향을 또 크게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락 시나리오 만나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지금 하락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많이 부합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반전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나오길 바라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조금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전문가님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철한 분석들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요.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듣고 차트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님과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얘기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저번 주에는 이제 RSI를 설명을 맞아요.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또 볼린저 밴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또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RSI도 마찬가지고 무료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해보실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평균 대비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보조 지표인데요. 보통 이 볼린저 밴드를 설정할 때는 22를 맞춥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평선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이평선이 위치할 구간을 우리가 95%로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뭐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이 어렵다 맞죠? 뭐 상단선이 있고 중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볼펜을 이용할 때는 보통 단타로 접근을 할 때, 즉 횡보장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하락장, N자형 하락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뭔가 하락장일 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횡보를 결국엔 또 하잖아요. 옆차기를 하면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뭔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손절 구간을 명확하게 잡고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에는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 있는데요. 이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수평을 계속 이루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들 보이시죠? 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공매도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볼벤이 좁아지고 있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그게 요런 것들에서 나오는 건데요. 볼벤이 점점 보시면은 볼벤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러면 발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벤이 좁아질수록 변동성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삐져나온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할 때 이렇게 삐져나온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때는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볼벤이 좁아지면서 여기서 큰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손절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잡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비트코인이랑 리플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요. 지금 추가 하락을 해서 좀 어느 정도 71K 정도까지 와 있죠. 와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N자형 하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추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N자형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지금 우리가 신규 진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초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0 후반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서 반등을 노려볼 만한데요. 이 반등은 솔직히 어디까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물론 저는 반등을 79.4K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한 74K, 75K 정도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면 분할 익절을 점점 진행하면서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제가 비트코인 뭐 이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한 상태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로 단타가 가능한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물론 이렇게 삐져나오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해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등할 때 요거 수익 먹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횡보하거나 단타로 접근할 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리플인데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과 굉장히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N자형 하락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새벽 한 5시 정도에 잤는데 새벽에 제가 단타로 계속해서 접근해서 조금 수익을 좀 봤었는데 지금 현재 장세는요, 뭔가 우리가 중장기로 계속 가지고 가려고 매수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반등을 노리는 매수 시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추세가 좋은 코인에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메이저급 코인으로 우리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지금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맞죠? 하락장인데 굳이 내가 상승 시나리오만 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공매도로 계속해서 접근을 했다면 수익을 충분히 불장만큼 많이 보실 수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무조건적으로 존재하거든요. 반등이 안 나오는 장세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과매도 구간, 지금 RSI를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반등이 우리가 2,7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2,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 2,4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면서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조금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불장, 상승장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를 조금 기대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하락장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어떻게까지 지속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우리는 수익을 크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1년이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시드를 갈기보다는 충분히 뭔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구성을 해서 시드를 저는 점점 불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불장 때 내 시드의 5배, 6배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시드가 다 갈려서 내가 돈 3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불장 때 5배 수익을 본다고 해도 1,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락장 때 지금 당장 상승장을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수익을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자, 히든 코인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준비를 한 거를 이게 수익을 좀 제가 많이 봐가지고 이게 제가 저번 주에 가지고 온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작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0.50에서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안 오면 분할 매수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저번 주에 히든 코인은 자, 하이퍼 리코더였는데요. 자, 이거 이제 우리 지원 앵커님이 아까 하이퍼 리코더만 갔다고 이제 막 초반에 설명을 해주시던데 이게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보시면 요 구간에서 딱 걸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지금 그냥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 고객님들은 2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음으로 준비한 이제 이 히든 코인은 오늘도 역시나 이제 비밀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 어느 정도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고, 충분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가 이 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할 걸 바라고 나서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는. 그러면 충분히 197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을 히든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RSI 측면으로 봤을 때도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 물론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얘도 같이 발산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비트코인 70K 초반대여도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만을 내가 노려봐야지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방으로 더 열려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더 저점이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내가 수익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면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보시면서 타이밍 맞게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4K까지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전문가님께서 바라보고는 있으시지만 또 시장 상황은 늘 우리의 예측대로 가지만은 않잖아요. 실시간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어서 XRP도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XRP도 비트코인과 상당히 흡사한 패턴들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반등으로 수익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정확한 타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런 정확한 타점들도 정보방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시장을 얼마나 잘 들여다보시는지는 히든코인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이 바로 하이퍼리퀴드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이퍼리퀴드 제가 요즘에 오프닝에서 늘 같이 짚어보는 코인이었습니다. 시장의 힘을 이겨내는 코인이 하이퍼리퀴드다. 계속해서 혼자 버티는 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상승세를 전문가님은 정보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들 이미 세워주셨던 거죠. 지난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과 정보방 안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었으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하이퍼리퀴드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라인들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자세한 타점들 받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이퍼리퀴드를 놓쳤다 너무 아쉬우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히든코인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라인들 명확하게 설정해 주셨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560원 구간에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노려봄직하다. 전문가님의 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 우리가 꼭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누가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정보방 안에서는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주고 있으시니까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지금 히든코인 공개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시장 안에서 단기로 접근하는 것도 너무 조금 힘에 부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단기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진짜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좀 설정해 놓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단타로 접근을 하거나 이런 반등으로 수익을 볼 때는요. 뭔가 하루 이틀 정도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 보통 좀 패닉셀이 나오면서 꼬리가 달리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그런 구간이 새벽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럼 우리는 잠을 조금 줄여야 될까요? 주무시는 동안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새벽에 거의 잠을 좀 많이 못 자거든요. 못 자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본업도 있으시고 하시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뭐 저랑 정보방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일주일이고 가져가기보다는 하루 이틀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진입을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좀 포트폴리오가 좀 짜여져 있어야겠죠. 그래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손절 기준도 명확히 하고요. 우리가 10번에, 제가 25%의 수익을 10번을 보더라도 한 번의 큰 손실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손실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유의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